이 시술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고 누구한테 가장 잘 맞는지 어떤 시술을 추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홍닥터 이기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펄스장 그리고 고주파, 냉동도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 거예요. 펄스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펄스장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펄스장이 왜 이렇게 핫한가요? 첫 번째는 시술 시간이 짧아요. 두 번째는 시술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다 없애는 그 효과가 뛰어나요. 전극도자나 또는 냉동도자에 비해서 더 뛰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런 시술 방법들보다 시간은 더 적게 걸리지만 하지만 이 조직이 더 영구적으로 오래 간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 번째, 이론상으로는 부작용이 더 적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적은가요? 펄스장은요, 전기 에너지를 각 조직에 전달을 하는 건데 이 각각의 조직들이 받아들이는 이 영역이 다 달라요. 여기 왼쪽 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 맨 아래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게 심장 근육인데, 심장 근육이 받아들이는 전기 에너지 영역이 매우 낮습니다. 그쪽 위쪽에 있는 것들이 이 나머지 세포들이거든요. 즉 혈관세포 또는 나머지 혈액 또는 신경, 이런 데는요, 이 받아들이는 전기 에너지 영역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심장에 있는 근육 여기만 조직들을 없애고 싶어요 라는 에너지를 세팅을 하고 전달을 하게 되면요, 심장 근육만 손상을 시키지 나머지 이 혈관이라든지 또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 손상을 주지 않아요. 이런 장점 때문에 펄스장은요, 이런 쪽으로 부작용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결과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의학계에서 거의 교과서처럼 보는 저널 중에 하나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여기에 이 펄스장하고 전극도자, 냉동도자나 또는 고주파, 이걸 비교했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오른쪽 그림 한번 봐볼까요? 영어로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지요? 어렵지 않아요. 저기 숫자만 보면 돼요. 위쪽에 보여주고 있는 게 치료 성공률인데요, 펄스장을 주든 또는 전극도자로 하든 똑같아요. 두 개 다 똑같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술률에 있어서는 펄스장이 좋은 듯 하지만 아직까지 더 좋은 건 아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전극도자, 나머지 고주파라든지 냉동도자에 비해서 더 시술 결과가 떨어지진 않는 거구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걸 보게 되면요,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왼쪽에 황토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 브라운 컬러로 보이고 있는 게 펄스장이고 오른쪽이 이 전극도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펄스장이요, 부작용이 숫자상으로 봤었을 때는 오른쪽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주파보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이 숫자만 커 보인다고 크다는 게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똑같네, 이 부작용도 비슷하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론상으로는 부작용이 더 적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요, 펄스장이요, 세상에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고주파가 나왔고, 두 번째가 냉동도자가 나왔고, 세 번째가 펄스장이 나왔는데, 펄스장이 가장 최근에 나와서 시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앞서 논문에서는요, 펄스장 시술에 있는 부작용이 2%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1700명으로만 했던 연구하고 오른쪽에 보이게 되면 그의 10배, 17,000명, 이제 점점 환자를 많이 했겠죠. 많이 하면서요, 이 사람들 손이 익숙해지고 시술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이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부작용이 툭 떨어졌어요. 이제는 1%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펄스장에 대한 부작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가장 큰 연구 결과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부작용은 더 적어질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이 시술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답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냐? 아니요, 이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한테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좋지가
않아요. 시술을 할 때는요, 저는 그냥 들어가는 시술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심장 안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도 심장 CT도 찍거든요. 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구조를 보고 나서 어떤 시술이 가장 적합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폐정맥을 시술하게 되는데, 어떤 환자에 따라서는요, 폐정맥이 매우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원샷 원킬로 하는 시술, 예를 들어 냉동도자 같은 경우는 잘 닿지가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밀착이 쫙 돼야 이 조직들이 다 제거가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해박적 구조를 가진 분들한테서는 저는 냉동도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환자의 전신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요, 얼른 들어가서 얼른 시술을 끝내고 나와야 돼요. 긴 시술 시간을 환자분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냉동도자 또는 펄스장이 더 좋은 초이스가 될 거고요. 또 부정맥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요. 심방세동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도자를 이용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심방빈맥이 있어서 심장이 한쪽 조직에 가서 여기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포인트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때는 전극도자, 고주파가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근에 나온 펄스장을 할래요, 이거 정답 아니에요. 반드시 이 환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신 상태는 어떤지, 또는 부정맥의 종류가 뭔지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환자가 해달란 대로 펄스장 해주고 냉동도자 해주고 이거 좋은 의사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자 상태에 맞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니까 만약에 시술을 받게 되면 담당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각각의 부정맥에 따라서 어떤 도자를 선택할지를 말씀드릴게요. 심방세동은요, 어떤 도자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고주파, 냉동도자, 펄스장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심실상성 빈맥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까 제가 심장의 한쪽 부위에서만 막 여기만 막 그 나쁜 신호가 만들어지면 여기만 없어지면 되겠죠. 원 포인트, 한 점만 없으면 되는데, 이것 보고 보통 저희가 심방빈맥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고주파가 가장 적당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환자들 가슴 뛰는 원인 중에 가장 많거든요. 이거는요, 고주파로 해야만 해요. 여기도 작은 부위만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로 해야만 합니다. 한 3, 40년 전에는 냉동 도자도 이 조그만한 거, 조그만 도자로 그 부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냉동 도자로 하게 되면 재발을 잘한답니다. 특히 소아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직 손상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냉동 도자를 썼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에는 고주파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심방조동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심방조동의 첫 번째 초이스는 고주파입니다. 근데요, 아주 가끔 냉동 도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더 가끔 펄스장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가끔 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냉동 도자 또는 펄스장을 쓰게 되면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 중에 관상동맥이라고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깜짝 놀래가지고 수축하는 경우가 많대요. 흔히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혈관이 이렇게 꽉 수축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조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고주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실빈맥의 시술에 있어서도요, 이때는 고주파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주파밖에 쓰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심실은 훨씬 더 넓은 부위, 깊은 부위로 가야 되는데 냉동도자나 또는 이 펄스장이요, 심실 안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조직만 없애야 되지 다 없애게 되면 이 심장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실빈맥에서는 고주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땀 한 땀 하는 이 고주파 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심장이 있으면요, 심장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식도가 있거든요. 그럼 시술하다 보면 심장하고 식도하고 구멍이 빵 뚫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요즘은 거의 생기진 않지만 생기면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주파 절제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었어요. 고주파 나가는 도자 끝에서 막 물도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끝에를 막 식혀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끝에가 힘을 어느 정도 주는지, 아주 먼 옛날에는 힘 많이 주면요, 구멍을 빵 뚫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 심장을 밀고 있는지 압력 센서까지 달려져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막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 요즘은 3D 시스템을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D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열로 이 병변을 없앴는지 가운데 보면 빨간 점들 보이시지요? 저렇게 가장 잘 된 데는 이렇게 막 빨간 점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고주파 절제술도 요즘은 아주 핫하게 많이 하는 그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도저 절제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고주파, 냉동도자, 펄스장이 있는데, 고주파는요, 뜨거운 열로 조직을 파괴하는 겁니다. 장인 정신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냉동도자 한방입니다. 원샷 원킬이고 한방으로 조직을 얼려서 제거를 해버리자라는 거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시술은 내가 하든 또는 이제 막 시술을 배워서 시작하는 그런 시술자가든지 간에 시술자의 능력이 크게 능력이 좌우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받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여러 가지 부정맥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스장 요즘에 핫하지요. 전기로 조직을 때려버린다, 이런 시술 방법이고 역시 원샷 원킬이고 누구 하든지 간에 시술자의 능력에 크게 저하받지 않아요. 부작용이 가장 적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는 좀 달라요. 하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작용이 더 적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각각의 이제 도저 절제술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어떤 방법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